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나돌면서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신국 중심으로도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신흥국에 대한 매도 현상이 전반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데 네.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 같은 신흥국 리스크는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석들이 필요할지 그에 따른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일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대투증권에서 채권 리포트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선진국과 지금 이 신흥국들의 위기 이후의 대응 방법은 조금 달랐는데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외화 자산을 중심으로 발행했죠. 왜냐하면 금리를 워낙 낮춰놨으니까 금융 비용이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외채 발행을 많이 했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별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업도 그렇고요, 금융권도 그렇고 정부도 별로 발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신흥국 쪽을 보시면 지금 기업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았습니다만 기업들과 함께 은행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 베이스의 외채를 발행함으로써 이게 이제 위기의 본질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것은 뭐 결국은 일종의 뭐 대환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캐리 트레이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캐리 트레이드의 조건이 깨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달러 그러니까 외화자산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흥국 기업들의 외화부채 추이를 보니까요. 달러 베이스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들의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의 환율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스스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쉽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가 가장 많은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들 국가의 이제 산업별로 봤더니 금융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산업들 쪽에 많이 이 달러 베이스 부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덜 가지고 있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든지 얼마든지 위기가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외 국가들도 보시면 뭐 인도나 뭐 칠레, 터키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국가들이 외화 자산으로 이미 달러 베이스로 부채를 많이 발행해 놨기 때문에 이게 환입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위기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로는 에너지 산업들 그리고 금융산업, 특히 금융채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금융 쪽에서의 뭔가 버블이 터진다든지 위기가 터지게 되면 앞으로의 위기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머징에 대한 위기설의 근원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달러 대비 하락률을 살펴봤을 때 러시아나 브라질, 뭐 러시아는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지만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터키, 말레이시아 이들 국가들의 환율 절하율이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진원지는 과도하게 발행한 달러 부채였고 이런 달러 부채 자체가 지금 환입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위기는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FOMC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일단 신국 자체적으로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떨까요? 네, 현재 지금 구간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 통화 가치와 캐리 트레이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흥국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들보다 워낙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국가 긴축에 들어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 통화와 캐리 트레이드 인덱스가 같이 빠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위기가 멈췄다,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국면이고요. 여전히 매도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에 쏟아지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 자체를 쉽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반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적어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또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위험한 국가들의 하향 안정세 정도가 나타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FMC 이슈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재매수 유입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 갖고 있는 부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내에서도 지금 크레딧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채권들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국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내 내에서도 굉장히 부실 기업이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좀 열악하거나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국가들, 환변동성에 노출되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량주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흥국으로 다시금 매수가 유입될 만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알리바바와 인터파크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이 유통주들의 주가를 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3% 이상의 조정을 받은 것도 앞서서 확인했고요. 해외 유통기업들의 주가 흐름부터 일단은 함께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알리바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실적도 예상치에 달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처음 상장할 때 이미 뭘 반영하며 상장했습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그 마켓 쉐어를 넓혀갈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그나마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바닥 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바닥이 어디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국 유통기업은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월마트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바일에 뺏기고 스스로 이제 성장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제품 믹스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의 부진함, 그래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럼 중국의 경쟁자가 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진출 실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의 그 유수의 달러트리를 비롯한 그다음에 K마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유통주 내에서는 그럼 올라가는 종목이 있느냐? 지금 거의 단 한 종목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존 정도가 그래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마존을 단순하게 소매 유통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 클라우드 측면이라든지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든지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래도 아마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쇼핑주들의 흐름과, 그러니까 산업 성장 자체가 둔화되면서 경쟁에 치열하게 노출되고 있고 모바일에 또 영향을 뺏기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유통주나 아니면 성장을 너무 높게 봤던 온라인 유통주가 빠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주들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국내도 알리바바가 진출한다, 아마존이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픈마켓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거기다 쇼셜 커머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판매 채널들이 들어오고 있고,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홈쇼핑에서 안 되다 보니까 앱의 형태로 모바일로 계속 침투하고 있는 국면이죠.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인터파크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나마 이제 여행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긴 합니다만
다른 유통주들과 별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오히려 모멘텀이 좋은 인터파크 홀딩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종목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모멘텀인데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도 지금 인터파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커머스형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라쿠텐이 지금 커머스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ROE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가장 좋은 사업, 가장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뭐 다음카카오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지금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효과는 증권형보다는 오히려 커머스형이 더 좋다. 그런데 커머스형도 실제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하는 B2B 형태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결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 2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라쿠텐의 영업이익을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시면 인터파크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갖고 있죠. 인터파크 자체를 인터파크 홀딩스가 거의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와 그 우호 지분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모두 연결해 본다면 일단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분명 연출될 수 있다. 실적과 상관없이 모멘텀 기준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 재작년이죠. 2013년 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제로 수준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3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성공하게 되면 수익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인 거죠. 그럼 전략은 뭐겠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재료가 발표되면 단기 변동성을 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재료 발표 이후에는 또 굉장히 뭐 주가가 등락을 크게 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바꾸거나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선정이 된다면 그때는 더 긴 관점을 보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또 전환하는 이렇게 3단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 그 관심은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들도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장선 전략에서 함께 하시죠.